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채널을 즐겨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세상 아주 황당한 일을 겪게 되니 이 채널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다 제 이야기 같고 또 저보다 심한 일을 겪으신 분들의 사연도 들으며 공감하고 용기도 얻고 있어요. 몇 년 전 제 나이 40대 중반의 노총각이었을 때 일어났던 기가 막힌 이야기. 지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장남 노총각이었습니다. 독신주의자도 아니었고 결혼을 해서 아이도 많이 낳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참 어렵더군요. 어머니는 제게 늘 기회만 생기면 무조건 여자를 확 붙들라고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그것도 제 마음에 드는 저와 마음이 맞는 여자를 붙들어야지 아무 여자나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며 자라왔습니다. 제 밑에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동생이 둘이나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무 일도 안 하시던 어머니라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한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계신 어머니를 대신해 저는 신문 배달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생전에 아버지는 평생을 소처럼 일만 하시던 분이셨어요. 워낙에 아버지 집안도 어렵고 힘들었고 딸린 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잠시도 쉴 틈이 없이 일만 하셨죠. 그런 아버지를 닮았는지 저 역시 이른 나이부터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밑에 있는 막내 동생인 삼촌은 저희 집에서 함께 사셨어요. 그 당시에 삼촌은 막 군대를 제대하고 난 후셨는데 안 그래도 좁은 집에 술에 취해 친구들까지 집으로 함께 데려와 저희 어머니를 매우 불편하게 하셨죠. 형수! 형수! 우리 예쁜 형수님! 곱게 귀하게 자란 우리 형수님. 나 친구들 좀 데려왔는데 술상 좀 봐줘요. 어머, 도련님.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술상이에요? 많이 취했으니까 얼른 작은 방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자요. 아니 형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해요. 난 우리 형수가 만들어주는 술안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단 말이에요. 우리 형수 요리 솜씨 보여준다고 내가 친구들까지 데려왔는데 이대로 잠을 자라고요? 난 그럼 섭섭하지. 아니 이놈의 자식이 밤늦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술 마셨으면 곱게 들어가서 자든가. 괜히 형수 괴롭히지 말고. 형. 우리 형 또 화났다. 우리 형은 맨날 나만 보면 화를 내. 내가 그렇게 싫어 형? 나 우리 형수한테 술안주 부탁도 못해? 왜? 내가 돈 안 벌고 놀아서 그러는 거야? 뭐? 이놈이 술 취해서 못하는 말이 없어.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를 해? 얼른 들어가서 자지 못해? 여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화를 내요? 그러지 마요. 삼촌, 지금 술 취했잖아요. 당신이 참아요. 그만해요. 어머니는 삼촌의 황당한 요구에 불편해하셨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아버지가 화가 나신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우직하게 소처럼 일만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지만 한번 화가 나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삼촌은 제가 아주 갓난쟁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 살았다고 했는데 방 2개짜리 집에 살면서 삼촌에게 온전하게 방 하나를 내어주시며 거의 키우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삼촌이 가끔 말썽을 부릴 때면 아버지는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시고 삼촌을 거의 아버지처럼 혼내곤 하셨어요. 일도 열심히 하지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았던 삼촌이 어느덧 괜찮은 여자와 결혼을 해서 저희 집을 떠나고 나니 동생들과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많아지고 화장실도 붐비지 않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셨던 분은 바로 저희 어머니이셨을 겁니다. 그렇게 삼촌이 집을 떠나고 저와 동생들도 어느덧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위해 열심히 살림을 해주셨고 아버지는 아주 열심히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죠.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작은 시골 동네에서 살아가면서 크게 남들과 비교가 될 정도로 어렵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공장에 다니고 계셨었는데 매일같이 야간 잔업을 하시며 수당을 더 받아오셨으며 일요일처럼 쉬는 날에도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시며 돈을 더 벌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생전 일을 하시지는 않으시고 집에만 계셨던 분이셨어요. 원래 몸이 허약하기도 했지만 그 전에는 아버지의 동생인 시동생까지 함께 살면서 뒷바라지 해주느라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 부분에선 미안하셨는지 어머니에게 돈까지 벌라는 말씀은 차마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저를 조용히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장남, 넌 나랑 똑같아. 부지런한 성격도 그렇고 순수한 마음도 그렇고. 우리 장남 공부 열심히 해서 아빠가 못 이룬 꿈 꼭 이루길 바란다. 아빠도 네 나이 때는 공부 열심히 해서 판사 되고 싶었거든. 세상에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 일을 올바르게 해결해주는 사람 말이야. 정말요? 아빠가 판사 꿈이 있었는지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이 자식아, 아빠도 뭐 처음부터 아빠였는 줄 아니? 다 너 같은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아빠가 된 거란다. 아빠는 집안 환경 때문에 공부라는 걸 제대로 할 수는 없었는데 너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공부시킬 거다. 우리 장남, 아빠 믿지? 응? 아빠만 믿고 너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거라. 알았지? 네, 아빠. 그럴게요.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사람 될게요.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난 후 제게도 작은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앞으로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빠가 못 이룬 꿈인 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의 성적으로는 택도 없는 소리였지만 말이에요. 항상 저희를 위해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저는 더욱더 공부에 매진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제 모습을 보고 놀라실 정도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어머니는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엄마, 저 목표가 생겼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아빠가 못 이룬 꿈, 판사가 되고 싶어요. 저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어머나, 우리 아들 정말? 진짜 판사 될 거야? 그래, 앞으로 열심히 해서 꼭 그렇게 해. 그렇게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워낙에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성적이었기에 조금만 해도 성적이 올랐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반에서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골 학교라고 하더라도 중상위권의 성적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이렇게만 하다 보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판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부푼 꿈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게 있던 행복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군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크게 다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니는 공장에서 매우 위험한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 사고로 인해 아버지는 아주 큰 수술을 몇 번이나 받으셔야 했어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병원비를 책임져 주셔야 할 공장 사장님은 어느 날 갑자기 공장 문을 닫고 잠적해 버리셨죠. 산재보험 처리도 못 받는 상태로 저희는 오로지 자비로 병원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때 시골 동네에 있던 공장들 중 제대로 직원에 대한 복지를 갖추고 있던 곳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곳 중 하나가 바로 아버지가 다니던 공장이었고, 끝내 공장 사장님은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저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상황이 되어버렸죠. 당장에 아버지가 큰 수술을 해야 했기에 집에 있는 어머니의 폐물을 팔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아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어렵게 홀로 살고 계신 할머니, 그리고 자신의 와이프에게 꼼짝 못하는 삼촌의 마음은 정말 컸던 것 같지만 딱히 금전적으로 저희를 도와주지는 못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장남, 어쩌다 이런 꼴이야. 아이고야,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이 노인네가 너무 오래 살아서 이런 꼴을 다 본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얼른 가야지. 할머니,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아이고, 우리 손자. 애비 이렇게 돼서 어떡하니. 아이고, 딱해라. 딱하고 불쌍한 것들. 우리 강아지들. 앞으로 어떻게 산다니. 이 할미가 쓰레기라도 주워서 우리 강아지들 도와줘야 할 텐데. 할머니 아니에요. 할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아버지가 의식도 없으신 채로 누워 계신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동생들이 불쌍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 당장에 먹고 살 일이 까마득해졌고 저는 생활전선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몸이 약하시고 일을 하시려는 의지가 별로 없으셨기 때문에 장남인 제가 나서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다 말고 신문 배달부터 시작해서 막노동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저는 무엇이든 기회만 생기면 닥치는 대로 일을 찾아서 해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생들은 아직 중학생, 초등학생이었고 어머니는 몸이 약해 일을 하시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당장에 쌀도 사야 해서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학교는 나중에 다시 기회가 생기면 다닐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눈물을 머금고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일이 힘들어서도 있겠지만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약속한 판사라는 꿈은 왠지 앞으로 제 평생에 다시는 오지 못할 것만 같았거든요.
친구들은 335 모여 학교에 오가면서 중간중간 놀기도 하고 때론 방황도 하고 했는데 저는 그럴 여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저는 그저 동생들 뒷바라지, 집안의 생활비만 생각하며 살아갔어요. 동생은 제가 마치 이 집안의 가장이라도 된 듯이 뭔가 필요하면 제게 투정 부리듯이 말했습니다. 형, 나 내일까지 돈 내야 된단 말이야, 우유값.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나만 맨날 늦게 내고. 아, 그래. 미안. 형이 깜빡했네. 미안해. 내가 이번 달 월급 받으면 그때 줄게. 지금은 돈이 없어. 뭐? 아씨, 짜증나. 그 돈도 없어? 형 돈 벌잖아. 근데 왜 그 돈이 없어? 맨날 나만 돈 늦게 낸단 말이야. 쪽팔려, 정말. 뭐? 너 정말 말 다 했어? 그럼 형은 어떻고? 나도 똑같이 너네들이랑 같은 형제라고. 이 형은 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 돈 벌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니? 아, 그럼 어떡해. 이 집안에 일할 사람이 형밖에 없는데.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하랬어? 형이 한 거잖아. 동생은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 아이였습니다. 제가 제 인생도 포기하고 집안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모르고 투정만 부릴 뿐이었죠. 저는 이렇게 화를 내보기도 했지만 아직은 저를 이해할 나이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제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는 동생에게 더 이상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을 집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어요. 그러는 동안 몇 차례 수술을 버티지 못하시던 아버지도 연로하신 할머니도 세상을 떠나셨고 동생들은 어느덧 자라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게 됐죠. 어머니는 몸이 점점 안 좋아지셨는데 나중에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병을 갖게 되셨고 그때부터는 집안일도 무리하지 못하셨습니다. 특히 큰 충격을 받는 일은 절대로 겪으면 안 된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각별히 주의를 했답니다. 저는 돈 10원 하나 저를 위해 쓰는 법이 없었어요. 친구들을 만나 흥청망청 술을 마신다거나 당구를 치는 등의 일은 저에겐 말도 안 되는 사치일 뿐이었죠. 담배라는 것도 단 한 번도 피워보지도 않았고 피울 돈도 없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남들과 똑같은 돈을 벌어도 더 많이 모을 수 있었어요. 건강이 좋지 않으신 어머니와 동생들을 잘 지켜내며 함께 사는 것만을 꿈꾸며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 세월을 겪으며 몸에 밴 것이 바로 절약정신이었어요. 무엇이든 아끼고 또 아꼈고 쓸데없는 지출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았던 탓에 꽤 돈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새롭게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곳을 대출받아 사놓고 돈이 많이 올라 더 많은 돈을 모으는 기회도 생겼었죠. 그때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돈이 돈을 번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날을 버티며 종잣돈을 모아두니 어느새 제 통장은 두둑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동생 2명을 모두 대학에 보내지는 못했지만 각자 고등학교 졸업 후 일을 하며 자신들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기도 하더군요. 그러는 사이 저는 2번 정도 여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직하게 일만 하는 순수한 저를 좋아해 주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제게 지루하다, 재미없다는 등의 말을 하며 점점 무시하고 쌀쌀맞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뭐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뽀뽀 한번 해보지도 못한 여자들이었으니 진짜로 연애를 한 것도 아니었죠. 나이 40이 넘도록 여자 경험 한 번 없이 일만 하던 제 곁에
어느새 어머니는 많이 늙어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틈만 나면 제게 결혼에 대해서 재촉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언제쯤 떡두꺼비 같은 손주 안겨줄꼬? 응? 이 애미가 늙어서 죽고 난 후에나 장가 가려나? 아,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연세도 창창하신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몸이 건강하지는 못하니 나이는 아직 창창해도 언제 갈지 모른다 이거야. 내가 죽기 전에 정말 네가 낳은 아들내미 보고 죽는 게 내 소원이다. 동생들은 벌써 시집 장가 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사는데 어찌 우리 장남만 이렇게 혼자 있는고. 하다못해 게으름뱅이 네 삼촌도 결혼해서 잘 살잖니. 정말 이 애미 속이 뒤집어진다 얘. 기회를 놓친 거죠. 뭐 사람 인연이 그리 쉽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아무 여자나 확 붙들어 버려. 애까지 만들면 더 좋고. 설마 하니 애까지 생겼는데 결혼 안 하고 백일 수 있겠어? 그냥 아무 여자나 무조건 붙들고 결혼해야 해. 응? 아니,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무 여자나 그래요. 뭐 어딘가 인연이 있겠죠. 좀 기다려 보세요. 어머니는 제 얼굴만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동에 저는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더군다나 어머니는 억지로 동네 사람 소개를 받아 여자들과 맞선을 보라고 하셨는데 약속 장소에 나가서 바람을 맞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저보고 대놓고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홀 어머니의 40 넘은 아들, 게다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촌스러운 남자인 제가 마음이 가지 않았나 봐요. 저는 또 제가 좋지 않다는 사람에게 굳이 제가 가진 돈을 자랑하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아닌 돈을 보고 오는 사람은 저 역시 싫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 여자를 알게 됩니다. 어머니의 칠순이 다가오는지라 무엇을 선물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다 팔고 없는 어머니의 폐물이 생각이 났어요. 여태까지는 어머니가 필요 없다고 하셨기에 그냥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 어머니가 친구분의 금목걸이가 너무 예뻤다고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도 내심 갖고 싶으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시내 쪽으로 나가서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금은방을 찾아갔어요. 난생 처음 이런 곳에 와본지라 모든 것이 낯설었는데 그곳에서 일하던 아가씨가 아주 반갑게 맞아주며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어서 무척 고마웠답니다. 어머, 어머님 칠순 선물 찾으시는구나. 아, 진짜 효자시네요. 반지? 목걸이? 뭘로 고르세요? 아, 글쎄 어머니가 폐물을 다 팔아버리셔서요. 아무것도 없으시거든요. 하나도 없으신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력이 되시면 귀걸이부터 반지, 팔찌, 목걸이 다 해주시면 너무 좋죠. 어머님들 주렁주렁 하시는 거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다 할게요. 돈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멋진 걸로 한번 보여줘 봐요. 어머나, 정말 멋지시다. 사장님, 진짜 최고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잘 나가는 거거든요. 어때요? 예쁘죠? 어, 네, 예쁘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가씨가 한번 착용해서 보여주면 안 될까요? 전혀 상상이 안 가서요. 아, 그럼요. 제가 착용해 볼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요. 어때요?
금은방 아가씨는 직접 목걸이, 팔찌, 반지, 귀걸이를 착용해서 제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 핑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게 바로 후광이 비추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느낄 정도였죠. 진짜 무언가 얻어맞은 것 같이 머리가 멍해지면서 그녀가 하는 말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오로지 저를 보고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멍해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서 저는 그녀를 다시 바라봤어요. 긴 파마 머리를 하고 야시시하게 짙은 화장에 깊게 가슴이 파인 상의를 입은 그녀는 얼굴도 몸매도 정말 끝내줬습니다. 제가 여자 경험도 없고 그렇게 여자를 밝히지도 않았었는데 그녀를 본 순간 정말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더라고요.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바로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게 단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 호감을 느낀 저는 그날 이후 또 그곳을 찾아갔어요. 제가 주문한 물건이 아직 도착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저 지나가다 들렸다고 하면서 그곳에 들러 그녀에게 간식거리를 전해줬죠. 퇴근 후에도 점심시간에도 그녀가 일하고 있는 금은방에 들락날락거렸고 그녀는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사장님,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네? 아, 네, 아직 총각입니다. 어머나,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렇게 여기를 수시로 오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드세요? 네? 아, 그게, 아니, 맨날 그렇게 오셔놓고 뭘 그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저 이미 눈치 다 챘는걸요? 근데 너무 귀여우세요. 어쩌면 그렇게 어린아이 같으세요? 연애 경험 없으시죠? 아, 네, 맞아요. 그게 티가 다 나네요. 그럼요. 티 나고 말고요. 아니, 여태 뭐 하시느라 연애도 못 하셨어요? 나이가 적진 않아 보이시는데. 아니, 뭐, 일하고 그러느라 때를 놓쳤죠, 뭐. 좀 돌아보면서 살았어야 하는데, 너무 앞만 보고 달렸는지라. 아니, 얼마나 떼돈을 버리셨길래 앞만 보고 달리셨어요. 요즘 정말 사장님처럼 순수하신 분 만나기 힘든데. 그래서 연애도 일절 안 하시고 돈은 많이 버리셨어요? 아, 뭐, 그냥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갖고 있어요. 집도 있고, 뭐, 현금도 있고, 뭐, 여자만 없네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물음에 술술 대답을 하고 말았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돈 자랑 같은 건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찌된 일인지 그날에는 제가 투자한 아파트 가격에 어느 정도 올랐다는 얘기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싱긋싱긋 웃으며 제게 눈웃음을 치곤 했는데 저는 그 웃음에 홀딱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죠. 제가 싫은 건지 좋은 건지 확실히 표현하지 않던 그녀는 어느 순간 제게 친근함을 표현하곤 하더군요. 제가 어머니 선물을 살 때 적어놨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서 갑자기 술을 한 잔 사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녀의 전화를 받고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바로 그녀에게 달려갔어요. 퇴근 시간까지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고 동료들이 하는 얘기도 들리지가 않을 정도였죠. 그렇게 기다리던 그녀와의 첫 데이트가 시작됐으니 일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저희는 그렇게 술을 한 잔 먹게 됐고 며칠 후 그녀의 생일이라는 날에 저는 그녀의 금은방에서 금 20돈짜리 목걸이를 선물해 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던 것 같아요. 돈 10원 한 푼 저 자신을 위해 쓰지 않던 제가 그 여자를 뭘 보고 그런 큰 선물을 해준 건지 정말 제 자신이 한심합니다. 아무튼 제 선물에 그녀는 뛸 듯이 기뻐했고 은근히 제게 재산 내역에 대한 부분을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더라고요. 갖고 있는 아파트가 정확히 어디 있고 몇 평이냐부터 시작해서 적금을 포함한 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물었고 살살 웃으며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줄 수도 없고 저는 일일이 다 짚어가며 설명해 줬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저는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그때는 그녀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죠. 어머니는 제게 드디어 여자가 생겼다고 하시며 날아갈 듯이 기뻐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장남이 드디어 장가가게 생겼구먼. 이애미, 이제 네 아버지 볼 낯짝이 생긴다. 응?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어머니, 왜 그러세요, 부끄럽게. 이놈아, 이 애미가 그토록 바라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럼 경사지 아니냐? 부디 이번에는 꼭 떡두꺼비 같은 손주 보여줘라, 응? 제발 부탁이여. 애미가 그러면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이여. 알았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애인한테 최선을 다해서 해줘. 뭐든지 다 해주고 그러란 말이여. 알겠어요,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돈 놔뒀다가 죽을 때 관 속에 같이 가져갈 것도 아니고 바보처럼 돈만 모으고 있지 말고. 알았지? 어머니는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몹시 흥분하셨어요. 그리고는 절대 돈을 아끼지 말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라고 하셨죠. 여자들은 자고로 자신한테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바치는 남자에게 끌리게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정말 저는 어머니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녀와 연애를 하는 동안 그녀가 제게 쓴 돈은 단 10,000원도 되지 않을 거예요. 모든 데이트 비용은 물론이고 그녀가 갖고 싶다고 하던 명품백에 액세서리까지 사줬습니다. 그녀는 제가 선물을 사줄 때마다 제게 딱 붙어서 오늘 밤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말까지 했었는데 저는 솔직히 남자로서 그 부분이 너무나 좋았었기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녀에게 비싼 선물을 사줬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의 연애를 하는 동안 그녀는 제게 결혼을 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 나이도 어린 그녀가 제게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는데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그녀는 또 한마디 말을 덧붙였어요. 저기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어차피 자기 돈이 내 돈 되고 하는 거잖아. 저기 우리 부모님이 이번에 이사를 가고 싶어 하시는데 돈이 좀 모자르셔. 혹시 자기가 돈 좀 융통해 줄 수 있어? 은행 대출은 한계가 있고 이전에 사업하시면서 좀 끌어쓰신 게 있으셔서. 돈? 얼마나 필요하신데? 그게 한 1억 정도만 있으면 되나 봐. 자기 그 정도 돈은 있잖아. 능력 많은 우리 자기. 내가 우리 자기 그런 모습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결혼은 최대한 빨리 하는 걸로 하자. 그래. 뭐 그렇게 할게. 그녀의 꼬임에 넘어가 저는 1억이라는 돈을 은행에서 빼서 그녀의 부모님께 빌려드렸습니다. 물론 제 성격이 워낙에 꼼꼼하기 때문에 차용증도 받고 지장도 확실히 받아놓긴 했죠.
저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별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곧 가족이 될 거니까 가족끼리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었죠. 그리고 그녀와 저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이 외국에 나가 있고 그렇다며 아주 단촐하게 부모님과 친척 몇 분만 하객으로 참석하셨더라고요. 성격으로 보나 뭘로 보나 친구도 많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정말 너무 오지 않은 친구들의 모습에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그게 대수인가요? 그때 저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는걸요. 그녀와의 결혼 생활은 정말 너무나도 꿈만 같았어요. 눈을 뜨면 제 옆에 그녀가 자고 있다는 사실에 매일 아침마다 감사의 기도를 마음속으로 하면서 시작했고, 같은 집에서 제 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그녀가 정말 천사라고 느낄 정도로 감사하며 살았죠. 아내는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했었고, 바쁜 아내 대신 어머니는 저희 부부의 밥과 빨래까지 도맡아서 도와주셨습니다. 하지 마시라고 해도 그냥 이런 착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너무 기뻐서 하시는 것이라며 온 집안일을 다 해주셨어요. 저는 나이도 있고 결혼도 했으니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다고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이는 조금만 있다가 갖자고 하면서 혼인신고도 조금 있다 하자고 하고 임신도 미루더라고요. 그러면서 밤에 잠자리를 하는 것도 살짝씩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가 다 멀리 살아서 결혼식장에 오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그렇게 친구들이 생긴 것인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시간도 많았고 일이 끝나고 술을 한 잔 마시고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조금은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녀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찾아간 그녀의 일터에 그녀는 없었고 사장님만 계시는 것을 보던 날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아내 어디 갔나요? 예? 오늘 일이 좀 있다고 빼달라고 해서 쉬게 해줬는데요. 집안일 있던 거 아니었어요? 처가댁에 일이 좀 있나 봅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아내는 일이 있다고 하며 금은방에 출근을 하지 않은 날도 있었는데 그때 제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일하고 있다고 바쁘다며 끊는 전화를 받고 저는 더욱 그녀를 향한 의심이 증폭하게 됐죠. 제가 출퇴근하기 편하라고 아내에게 자동차를 사줬는데 저는 그 안에 작은 녹음기를 갖다 놨습니다. 뭔가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 전과 너무나도 달라져 버렸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철저하게 그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수소문해봤고요. 그리고 결국 그녀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죠. 차 안에 숨겨뒀던 녹음기 안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사랑을 속삭이는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더군요. 자기야, 오늘 진짜 끝내줬어. 와, 자기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내가 지금 작업치고 있는 사모님 돈만 잘 빼내면 그 돈으로 우리 결혼하자고, 이번 것만 잘 해결하면 돼. 자기 딴 여자 만나고 작업치고 하는 거 나 너무 싫어. 나하고만 있으라고. 왜 이래? 다 우릴 위해서 하는 거잖아. 내가 뭐 누굴 위해서 하나? 다 자기랑 같이 살려고 하는 내 직업이야. 직업일 뿐이라고.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우리 사랑만 신경 쓰자고. 아내는 낯선 남자와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남자의 직업은 돈 많은 아줌마들을 사기치는 일인 것 같았는데 그 일만 잘 되면 아내와 결혼을 하자고 말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들어오자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죠. 혹시나 어머니가 아시면 심장에 쇼크가 올까봐 어머니를 피해 밖에서 만나서 따로 얘기를 했는데 아내는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집을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무릎을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아내는 아주 당당하게 제게 말했어요. 정말 보자 하니까 내가 너 같은 늙은이 놈이랑 무슨 재미로 살겠니? 어? 나같이 얼굴 몸매 되는 여자 얻었으면 이 정도는 눈 감아줘야지. 어디 사람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 내 인생 최악의 남자야, 너는. 알아? 불쌍해서 봐주고 결혼까지 해줬더니 어디서 참나 어이가 없으려니까. 뭐? 야, 너 정말 됐고 나 오늘부로 나간다. 아내는 제가 쓰라고 준 카드를 가지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고 제 카드를 사용해 흥청망청 돈을 쓰더군요. 처음에는 이런 아내를 경찰서에 신고할까 생각도 했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나 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신 차리고 혹시라도 다시 제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더욱이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신 채로 그저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 처가에 가서 잠시 쉬고 온다고만 알고 계셨는데 어떻게 이 일을 설명해야 할지 너무 난감했습니다. 아내가 가지고 나간 카드는 이곳저곳에서 긁히고 있었는데 2달 정도까지는 지켜보다가 저도 사람인지라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정지를 해버렸죠. 어머니는 2달 가까이 아무 소식도 없는 아내를 물어보시며 제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얼른 가서 아내를 데려오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고로 여자는 남자가 잘해주고 하면 절대로 집을 나갈 일이 없다고 하면서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안 아이를 낳아야 자신이 눈을 감아도 아버지를 볼 면목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눈물로까지 호소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파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차마 아내의 외도 사실을 말씀드릴 수 없었던 저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로 대충 얼버무렸죠. 사실을 말씀드렸다가는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어머니의 심장에 무리가 갈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중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을 해서 집에 와보니 아내가 떡하니 집에 들어와 어머니께 저녁 밥상을 차려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때 아내를 다시 쫓아냈어야 했지만 아직 아내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컸던 나머지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갑더군요. 평소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던 아내는 어디서 어떻게 지낸 건지 아주 그짓골이 따로 없을 정도로 초라한 행색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면서 다시는 나가지 말라고 모든 것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다 잘못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시며 혹시나 자신이 이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해서 그러면 따로 나가서 사시겠다는 말씀까지 하시며 며느리를 잡았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나고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간 저를 따라 나온 아내는 제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기, 자기야, 나 임신한 것 같아. 뭐? 임신?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저기 있잖아. 그게 나 좀 봐주라. 응? 나 평생 잘할게. 당신한테도 어머님한테도. 아니, 그러니까 그 임신이 무슨 말이냐고. 나랑 관계 없는 거 아니야? 어? 네가 집 나가기 전에도 나랑 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얘기를 어디서 뻔뻔하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기 그게 나 좀 봐주라. 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할게. 나 지금 갈 곳이 없어. 응? 제발 자기야. 나 정말 자기밖에 없어. 다 그지 같은 놈들이야. 자기밖에 난 없다고. 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그러냐? 니네 집에 가서 살아. 니네 부모님 집에 가서 살면 되잖아. 아빠가 또 사업하다가 망해서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야. 나 정말 미치겠어, 자기야. 오갈 것도 없고 다들 지 자식 아니라고 발뺌하고 그러는데 나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자기야, 자기 나 많이 사랑했잖아. 어? 아주 그지 같은 그 인간들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고 당신한테만 올인할게. 제발. 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어? 아주 순진한 바보로 보여? 도대체 몇 명이랑 놀아난 거야? 당신 이런 여자였어? 아니, 그게 그땐 그냥 진짜 잠깐 만났던 것뿐이라고. 재수가 없었어. 아주 그지 같은 사기꾼 놈들 2명하고 당신인데 이거 혹시 당신 아이일 수도 있잖아. 아직 애 아빠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말 일만의 희망으로 당신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자기 어머님 누구보다 지금 손주 바라고 계시잖아. 솔직히 남의 아이도 입양해서 키우는 판국에 그래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어디서 남자 3명하고 동시에 야, 너 정말 네가 사람이냐? 어? 당장 나가. 당장 나가라고! 나갈 것도 없어, 자기야.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응? 당신같이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 아빠가 돼야지 누가 되겠어. 그래야 어머니도 편해지시지, 어? 제발, 제발 부탁해. 제발 당신이 아빠가 돼줘. 아내는 정말 제게 충격적인 말을 꺼내놨습니다. 저를 포함해 남자 3명을 동시에 만났었다가 임신이 됐는데 다들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고 부모님도 도망 다니는 신세가 돼서 자신은 갈 곳이 없다는 말이었어요. 저처럼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 아이의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고 짓거리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뺨을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밖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동안 갑자기 어머니가 밖으로 나오시더니 아내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 기회를 틈타 아내는 어머니께 임신 사실을 알렸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신 채 동네 잔치라도 열듯이 기뻐하셨습니다. 아내에게 이틀 안에 꼭 나가라고 말을 했지만 아내는 매일을 제게 울면서 사정했고 어머니까지 함께 계시는 통에 저는 어찌할 수 없이 그런 생활을 지속해 나갔어요. 제게 미안했는지 아내는 밤마다 제 옆에 꼭 붙어서는 자신이 가진 무기로 저를 유혹하기 시작했고 저는 당장에는 어찌할 수 없으니 아내가 출산하는 날 유전자 검사를 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낱낱이 폭로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난 후 드디어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잠시 동생 집에 가 계시라고 말씀을 드린 후 철저하게 제가 계획한 일들을 진행했어요. 그래도 부모라고
아내가 출산한다는 소식을 듣고 쫓기는 신세에도 병원까지 쫓아오신 장인 장모의 얼굴도 정말 오랜만에 보게 됐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차용증과 아내의 외도 증거를 가지고 장인에게 보여줬고 몰래 유전자 검사도 진행했죠. 장인 장모는 서류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가족끼리 왜 이러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자네 이게 뭔가? 이거 차용증입니다. 그때 제게 빌린 1억 갚으셔야죠. 그리고 이건 당신 따님이 저지른 불륜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니, 정말 기가 막혀서 자네 애를 낳고 있는 마누라 눕혀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어? 자네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우리 딸이 얼마나 순결하고 깨끗한 아이인데 어디서 이런 지저분한 걸 조작해서는. 당신 정말 왜 이러나? 미쳤어? 미친 건 제가 아니라요, 따님이고요. 정말 미친 듯이 한 사람만 사랑한 결과에 이렇게 참혹한지는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얼른 돈 갚으시고요. 따님 데리고 나가십시오. 그동안 오갈 곳이 없다기에 불쌍해서 잠시 머물게 해준 것뿐입니다. 남자 3명을 동시에 만나서 놀아놨다니 어디 갈 곳 없이 다 버림받은 따님 꼴이 참 우습죠? 정말 자네 단단히 미쳤구만. 나이만 많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본 줄 알았더니 이게 지금 무슨 행패야? 나 자네 고소할 거네. 자네 아이까지 낳은 여자를 명예훼손하는 건 아니지? 경찰서에서 보자고. 그렇게 장인 장모께 증거를 내밀었더니 오히려 저를 미친놈 취급하시며 경찰에 고소를 하셨더군요. 저는 하루 이틀을 더 기다렸다가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가지고 병원에 다시 오신 장인 장모께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거 보이시죠? 친자 아님. 제 아이 아닙니다. 저 이 자식에 대해서 절대 하나도 책임 없어요. 당신 딸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황당하게도 저 몰래 혼인신고를 해놨던데 이거 제가 혼인 무효 소송 걸겠습니다. 어디서 저를 바보로 하시고 딸이랑 작당을 해서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셨나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경찰서에서 뵙죠. 따님 병원비나 준비하세요. 병원에서 나와 곧장 경찰서로 향해서 제 이름으로 고소가 걸린 부분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고 더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도 신청하게 됐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렇게 혼인신고도 해주지 않더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아내가 남몰래 혼인신고를 해버렸더군요. 그날 이후 몇 번이나 장인 장모가 집에 찾아오고 아내가 울며 불며 사정하기도 했지만 똑같은 실수를 2번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동생 집에 가 계신 터라 아내와 직접 마주치지 않으셨고 나중에 저를 통해 차분하게 아내의 모든 과거에 대해 듣게 되셔서인지 그나마 충격이 덜했던 것 같아요. 하도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인생에 대한 후회가 들었었습니다. 그저 열심히만 살았을 뿐인데 제게 어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원망해 봤네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제 옆에는 그 누구보다 소중한 여자가 생겼습니다. 소박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그녀는 저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해주는 아주 마음씨 좋은 여자예요. 그녀의 뱃속에 진정한 제 아이도 있고 어머니도 함께 출산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나이 50이 다 돼서야 진짜 저의 집신짝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 날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답니다.
그래도 이곳에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나니 뭔가 더 제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저의 황당하고도 억울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